EBS FM 이민우의 명품 낭독. 니콜라이 고골의 외투. 안녕하세요, 이민우입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작품은요, 니콜라이 고골의 외투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니콜라이 고골은 러시아의 작가이며 극작가입니다. 러시아 고전문학을 대표하는 문인들에게서는 매번 후손들의 미래에 대해 고민해왔던 흔적을 엿볼 수가 있죠. 하지만 니콜라이 고골은 항상 현실적 고민에 충실했습니다. 러시아의 현실에 대해 늘 고민하던 그는 그 당시 지주 사회의 도덕적 퇴폐와 관료 세계의 모순 등을 풍자해서 작품 속에 나타냈습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작품 외투는 자신만의 세계를 사는 한 구급 하급 관리가 오랜 노력 끝에 새로운 외투를 사고 그것을 불량배들에게 뺏겨서 그 충격으로 죽게 된다는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욕망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메커니즘은 어떤 것인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사정상 정확한 명칭을 밝힐 수 없는 러시아의 어느 관청에 만년 구등관 공무원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었다. 작은 키에 약간 얼근 얼굴에 눈은 근시인데다가 이마는 벗겨지고 주름까지 잡힌 남보다 뛰어난 점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이 남자의 이름은 아카키 아카키에비치였다. 그가 근무하는 관청에서 그를 인정해주는 사람은 불행히도 아무도 없었다. 현관의 수의들조차 그에게 인사 한번 하지 않았다. 그러니 상관이란 작자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특히 부과장이라는 작자가 그랬는데 툭하면 그의 코앞에 다짜고짜 서류를 들이미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 아카키 아카키에비치는 또 맞서기나 하듯 일감을 맡기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자신에게 그런 일을 시킬 권리가 있는지 따위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코앞에 뒤밀어진 서류를 묵묵히 받아들고 즉시 그것을 처리하곤 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그는 고지식한 사람이었다. 주변의 다른 직원들은 그를 놀려대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그가 하숙집 노파와 사귄다는 헛소문을 만들어 떠벌리거나 종이 조각을 잘게 찢어서 눈이 내린다며 그의 머리 위에 뿌리기도 하고 팔꿈치를 툭툭 건드리면서 일을 방해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카키는 화를 낼 줄도 모르고 자기 업무에만 충실했다. 아니, 업무에 충실한 정도가 아니라 그는 자기 일에 진정으로 애착을 갖고 있었다. 그가 진심으로 즐기는 일은 공문서를 정서하는 것. 그러니까 마구 쓴 글을 읽기 쉽도록 깨끗이 옮겨 쓰는 일이었다. 그는 정말로 그 일을 사랑했다. 그런데 그는 아주 특별한 재주를 하나 갖고 있었다. 길을 걷다가 사람들이 창문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바로 그 순간에 기가 막히게 그 창문 밑을 지나가는 그런 재주 말이다. 연봉 400루블의 초라한 자기 운명에 만족할 줄 아는 인간의 일상은 이렇게 평화롭고 따분하고 단조로웠다. 느닷없이 닥친 그 불행한 사건만 없었다면 그의 이러한 생활은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됐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항로를 살아보면 이 같은 불행한 사건은 아무 때나 이유도 없이 누구에게나 불쑥 찾아오는 법이다. 예컨대 9등관이 아니라 3등관이나 4등관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인간에게 말이다. 페테르부르크에서 고작 연봉 400루블로 생활하는 서민들에게는 공통적인 적이 하나 있었다. 다름 아닌 추위였다. 아침 8시
관청에 출근하는 공무원들이 도시의 거리를 가득 메운다. 이때쯤이면 혹독한 추위가 이 사람 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매섭게 몰아치는 것이다. 코를 베고 눈물을 얼릴 만큼 매서운 바람을 막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었다. 오직 하나, 겨울 외투로 몸을 단단하게 감싸고 될 수 있는 한 빠른 걸음으로 거리를 지나 관청 수의실로 얼른 뛰어드는 것뿐이었다. 그날 아침 아카키 역시 추위와 맞서며 관청까지 젠걸음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던 그는 오늘따라 등과 어깨가 뼈에 사무칠 정도로 추워서 견딜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마침내 자신의 외투가 뭔가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외투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외투 등판과 어깨 쪽 두세 군데가 마치 모기장처럼 얇아져 있었던 것이다. 천은 다를 대로 달아 속이 훤히 비칠 지경이었고 안감도 갈기갈기 해진 상태였다. 여기서 잠깐. 아카키의 외투는 이미 동료 직원들로부터 놀림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두자. 사실 그 낡은 외투는 겉모양부터가 무척 이상했다. 우선 외투 깃이 해마다 작아지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해마다 외투 깃을 잘라 다른 해진 데를 기워댔기 때문이었다. 아카키는 외투를 페트로비치에게 가져갔다. 페트로비치는 이웃한 건물 4층에 살고 있는 재봉사였다. 애꾸 눈에다 곰보인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낡은 윗도리와 바지 등을 제법 그럴싸하게 고쳐주는 솜씨를 가진 사람이었다. 물론 그가 술에 취해 있지 않을 경우의 이야기지만. 요즘 어떤가, 페트로비치? 어서 오십시오, 나리. 페트로비치는 그렇게 대꾸하며 아카키가 들고 있는 것을 슬쩍 살폈다. 무슨 일감을 가져왔는지 보는 것이었다. 저 대단한 건 아니고 말이야. 오늘 온 것은. 아카키는 우물거렸다. 말을 하면서 쓸데없이 더듬거리는 것은 그의 안 좋은 버릇이었다. 내 외투가 좀 보다시피 겉은 이렇게 멀쩡한데 말이지. 그 등과 어깨 쪽이 좀 낡은 것 같아서. 알겠나? 페트로비치는 걸레나 다름없는 외투를 받아서 작업대 위에 펼쳐놓았다. 그리고는 신중한 얼굴로 한참 동안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이어 두 손으로 외투를 집어들고 밝은 빛에 찬찬히 비추어 보았다. 그는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다. 안 되겠는데요. 이건 고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낡았어요. 아카키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아니, 도대체 왜 안 된다는 건가? 응? 페트로비치, 어깨 쪽이 좀 해진 것뿐인데 자네한테 괜찮은 헝겊이 있을 것 아닌가? 헝겊이 있으면 뭐 합니까? 페트로비치가 말했다. 대고 기울 수가 있어야죠. 천이 하도 낡아서 바늘이 닿기만 해도 금방 찢어지고 말 거라고요. 하지만 그렇다면 거기에 또 다른 천을 붙이면 되지 않겠나? 아니 글쎄, 다른 천을 어떻게 되냐 이거죠. 바닥천이 워낙 형편없어서 바늘을 꽂을 수조차 없단 말입니다. 솔직히 이게 어디 천입니까? 바람만 좀 세게 불어도 갈기갈기 찢어져 버릴 것 같은데. 이봐, 페트로비치, 그러지 말고 어쨌거나 손을 좀 봐주게나. 이건 그래도 뭐랄까. 나으리, 도저히 안 됩니다. 페트로비치는 딱 잘라 말했다. 바닥천이 워낙 낡아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차라리 이놈을 잘라서 각반이나 만드는 편이 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겨울이 되고 날씨가 점점 추워질 거 아닙니까, 나으리. 그러지 말고 새 외투를 하나 장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카키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다. 새 외투라는
말 때문이었다. 새 외투? 예. 하여간 이 외투는 더 이상 못 입으실 테니 말이죠. 페트로비치는 잔인할 만큼 태연한 말투로 대꾸했다. 그렇지만 가령 말일세, 새로 하나 맞춘다고 하면 도대체 그게 그러니까 뭐랄까. 돈 말씀이세요? 그렇지. 글쎄요. 한 150루블 정도?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150루블? 외투 한 벌에? 가엾은 아카키는 큰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어떻게 이 외투를 그냥 손 좀 봐주게나. 얼마 동안이라도 더 입고 다닐 수 있게. 아이, 소용없는 일이에요. 공연이 헛수고만 하고 수선비만 날릴 뿐이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아카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외투를 새로 맞추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게 분명했다. 이번 기회에 따뜻하고 멋진 외투를 하나 장만하는 것도 그리 나쁠 건 없을 터였다. 하지만 도대체 그럴 만한 돈이 어디 있단 말인가. 말만 잘하면 페트로비치는 80루블 정도의 외투를 만들어줄 것이다. 그 정도는 아카키도 어림짐작할 수 있었다. 그렇다 해도 80루블이라는 거액을 대관절 어디서 만들어낸단 말인가. 그 절반 정도라면 혹시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는 1루블을 쓸 때마다 2코페이카씩 저금을 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렇게 모인 돈이 얼추 40루블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반, 40루블이 문제였다.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던 아카키는 큰 마음을 먹었다. 앞으로 1년 동안 생활비를 줄여야겠다고. 그는 저녁마다 마시던 홍차도 끊고 밤에는 촛불도 켜지 않기로 했다. 속옷 따위를 세탁소로 보내는 횟수도 가급적 줄이고 집에 돌아오면 잽싸게 옷을 죄다 벗어버리기로 했다. 옷이 빨리 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런 생활이 시작되었다. 처음엔 무척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얼마쯤 지나자 그럭저럭 습관이 되어갔다. 이젠 저녁 끼니를 거르고도 지낼 수 있을 정도였다. 대신 아카키는 새로운 희망을 친구처럼, 연인처럼 가지게 되었다. 새로 장만할 외투에 대한 희망 말이다. 외투를 새로 만드는 일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국장이 아카키에게 40루블도 아닌 무려 60루블이나 되는 상여금을 지급했던 것이다. 두세 달 정도 더 배를 골고 난 후 아카키는 결국 80루블을 손에 쥘 수 있었다. 바로 그날 그는 페트로비치와 함께 옷감을 사러 나갔다. 웬만한 일로는 화를 내거나 슬퍼하지 않던 그의 심장이 종일 거세게 뛰고 있었다. 거의 반년 동안이나 오직 이 일만 생각해온 그였다. 페트로비치가 외투 한 벌을 만드는 데는 꼬박 2주일이 걸렸다. 페트로비치로서도 생애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열정을 쏟아부었던 것이다. 바느질 사구로 페트로비치는 12루블을 주장했다. 그는 말했다. 솜 넣는 곳마다 꼼꼼히 누빈 이 솜씨 좀 보세요. 절대로 그보다 싸게 할 순 없습니다. 5월 5일 그날은 분명 아카키에비치에게 생애 최고의 날이었다. 이른 아침 페트로비치는 새로 만들어진 최고의 외투를 우아하게 들고 고객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부심이 어려 있었다. 그것은 자기가 만든 제품이 결코 시시한 물건이 아니라는 자신감이었다. 그는 외투를 싸들고 온 커다란 보자기를 풀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외투를 받쳐들고 익숙하게 아카키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외투는 완벽하게 맵시 있게 몸에 착 맞았다. 그날 아침 관청으로 출근하는 아카키는 발바닥이 공중으로 둥둥 떠오르는 기분이었다.
그는 매 순간 어깨에 새 외투의 견고한 감촉을 느꼈다. 그리고는 몇 번이나 혼자서 미소를 지었다. 좋은 점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따뜻하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멋이 있다는 것이었다. 아카키에게 새로운 외투가 생겼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관청에 퍼져나갔다. 모두들 그의 새 외투를 구경하려고 몰려들었다. 축하와 칭찬의 말이 앞다투어 쏟아졌다. 사람들은 흐뭇하고 쑥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그를 둘러싼 채 새 외투 장만을 자축하는 의미로 한 잔 사야 한다느니 파티를 열어야 한다더니 떠들어댔다. 그때 누군가 나섰다. 바로 부과장이었다. 그는 그럴싸한 제안을 했다. 오늘 저녁에 다들 우리 집에 모이는 게 어떨까? 아카키 대신 내가 파티를 열 테니 말이야. 마침 오늘이 내 세례명 축일이거든. 사람들은 기꺼이 그의 초대를 받아들였다. 그런 행사에 익숙치 않은 아카키는 적당한 구실을 붙여 거기서 빠지려고 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다. 그건 안 되는 소리라느니 실례라느니 다들 나서서 한마디씩 떠들어댔기 때문이었다. 생각해보면 새 외투를 입고 외출할 기회가 생긴 셈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자 아카키는 기분이 좋아졌다. 그날 저녁 아카키는 부과장의 집을 찾아갔다. 호화로운 저택이었다. 계단에는 등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고 침실은 2층이었다. 벽에는 외투와 레인코트 따위가 쭉 걸려 있었는데 수달 가죽이나 벨벳을 댄 것도 섞여 있었다. 아카키는 자기 손으로 외투를 걸어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왁자하게 웃고 떠드는 소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아카키를 발견한 동료들이 환성을 올리며 환영했다. 네, 니콜라의 고골의 외투 첫 번째 이야기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새 외투를 장만한 아카키는 과연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내일 이 시간에 함께하겠습니다.